오늘은 8.15 광복 제7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해방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진 지 어느덧 7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해방의 기쁨보다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입힌 크나큰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 보수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족이 입은 상처는 3대, 즉 100년 동안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일 간의 앙금이 해소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100년이면 상처가 아무렇서라기보다는 지난날의 비극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체코의 유명한 작가 밀란 쿤데라는 20세기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을 1984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소설의 글머리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아주 유명한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힘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 민족이 지난날에 겪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한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 차례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러일전쟁입니다. 1904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 두 전쟁의 목적은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전쟁에서 일본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일본에게 미국이 찾아갔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육군 장관 테프트가 일본의 총리 가스라를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어이 일본, 니네가 조선 먹는 거 우리가 눈 감아 줄게. 대신 니네는 우리 미국이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 주라. 오케이. 그래서 1905년 7월 29일 일본과 미국 사이에 협정이 하나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일본은 아주 발빠르게 한국과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 1905년 11월 17일 소위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이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해서 역사학자들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특명 전권 대사 자격으로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강요 8명 가운데 이 조약에 찬성하는 5명의 대신들과만 회의를 열어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5명을 가리켜서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려고 하면 니네가 외교권이 어디 있어? 일본 우리가 가서 협상할 거야. 우리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 1905년 이 을사조약 때 우리나라는 이미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일본에 강제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만 35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참으로 혹독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1기는 1910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제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첫 번째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땅을 다 점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회사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회사는 일본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선생님이 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습니다. 아무리 식민지 국가라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다는 것은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를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기는 1920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흔히 문화 통치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열등한 2등, 3등 국민인 줄로만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비폭력 운동으로 항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조선 사람들은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누르면 누를수록 들고 일어나는 민족이로구나. 이제부터는 문화 통치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첫째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글 쓰는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친일파 작가들이 바로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이제는 신고제로 바꾸어져요. 민심을 달래는 거죠. 세 번째로 산미 증식 계획을 펼쳤습니다. 쌀 생산을 더 많이 늘리라고 강요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에게 빼앗긴 쌀을 생각하면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그 쌀로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 전쟁하고 동남아시아를 다 빼앗았어요. 우리 쌀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기는 1931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예요. 일본이 마각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때는 제7대 총독인 미나미 지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지원병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으로 조선의 청년들을 중일 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또 창씨 계명을 하게 하고 일본 말을 사용하게 하고 조선인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아주 발악을 했던 시기예요. 또한 이 시기는 병참기지와 통치 시기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군사 병참기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요즘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기는 일본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발전한 시기가 아니고 한반도의 지하자원과 공업자원이 일본에게 무지막지하게 수탈당한 시기예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무기를 만들고 물자를 보급하는 군사 병참 기지로 그 한반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업과 공업이 이 땅에서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시기에 한반도의 지하자원과 공업자원이 일본에게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했는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1930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지하자원을 조금만 빼앗아 갔습니다. 왜? 전쟁이 없었으니까. 1936년 중일전쟁 직전입니다. 6년 전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은 지하 자원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무려 18배의 지하 자원을 더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제일 많이 빼앗아 간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데 필요한 석유와 또 기계 등을 사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은 금뿐만 아니라 철과 석탄, 그리고 중석, 텅스텐이죠, 흑연, 마그네사이트, 전쟁 무기에 쓰이는 핵심 재료, 이런 등등의 지하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지하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주 먹었고, 대만 먹었고, 필리핀 먹었고, 괌, 사이판 다 먹었어요. 쌀을 강제로 공출하고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놋그릇, 심지어 창문에 그 철창살까지도 다 뜯어갔어요. 총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전쟁 마지막 시기인 1943년부터 44년까지, 그때는 집에서 쓰는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할머니들은 다 나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징집 동원을 해서 일본의 군수 공장이나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을 무지막지하게 약탈해 갔어요. 한반도에서 가장 목재가 많은 지역은 저 압록강, 두만강 일대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다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절대 천연임 지역이에요. 그곳에 잣나무, 원시림을 마구 벌목하고 뗏목 형태로 그 나무들을 다 끄집어내서 일본 관동군의 만주 건설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의 잣나무, 전나무 다 잘라갔어요. 이 나무들을 가지고 연간 64%의 흑자를 내면서 조선 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반도 북부 지역의 숲이 다 희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서 사람까지 끌고 갔죠. 1939년부터 45년까지 강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연 인원 7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노동력으로, 병력으로, 군 관련 일본군 성노예까지 모두 강제 동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제징용이 아니라 취업 알선이었다. 당시 일본군 성노예 전체 숫자가 총 20만 명 정도예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성노예 여인들이 10만 명입니다. 이제 그분들 가운데 할머니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나선 매춘부였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집 동원된 우리 백성들은 다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일본으로, 만주로, 사할린으로, 중국 남방 등의 지역으로 끌려가서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절한 역사 속에 신음했던 우리나라가
또 6.25 한국 전쟁으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 대열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910년 한일 합병 조약 때 조선의 27대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조선을 일본에 넘기면서 원판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조선의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물론 이것은 강제로 쓴 것이겠죠. 그래서 조선 일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지 마사타케가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포고문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한국 군주의 희망에 응하여 그 통치권 양효를 수락한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죠. 나중에 1985년 도쿄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빼앗은 거 아니다. 조센진 니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너무 힘이 세고 러시아는 무식하고 중국한테는 많이 당했는데 가장 예의 바르고 선진화된 국가가 일본이라서 조선 사람들이 우리 일본에 와서 자기 나라를 맡아달라고 한 거다. 절대로 우리가 빼앗은 거 아니다. 니네들이 원해서 그런 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 3월 26일 일본의 문무과학성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교과서 검정 승인을 통해서 2020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지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독도는 일본 땅인데 지금 누가 빼앗아간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빼앗아간 것으로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왜곡이 참 무서운 거죠.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1위는 미국이죠. 2위는 중국, 3위가 바로 일본입니다. 러시아는 11위, 한국은 10번째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 세계 가장 힘이 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국가적인 큰 환난에 직면한 유다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거대한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유다 나라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자,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성전 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백성들이 환난을 만나면 성전에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야하시엘은 모든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다음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나아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본문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6번째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받은 큰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진정한 광복의 날이 도래하기를 마음속 깊이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그 참된 광복을 가져오는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6년 전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빼앗긴 국권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국가의 위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엄중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